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영이의 10주차 인적 자원 관리 첫 번째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관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그러니까 실제 이제 어떤 사람을 어떻게 채용해야 될까도 중요한데요. 사실 이제 그 조직 내에서 성장한 그런 인재들이 그 회사 내에 있지 않고 다른 조직으로 이탈하는 것을 막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적절하게 이제 보상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죠. 실제 이제 인적 자원 관리를 일단 정의를 해보면요.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적 자원의 수요를 결정하고 그리고 이제 직원들을 리크루팅, 채용하는 거죠. 그리고 선발, 그다음에 개발, 그리고 이제 동기부여, 더 열심히 일을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평가, 보상, 그리고 이제 일정 조정을 하는 과정을 우리 이제 인적 자원 관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패커드의 법칙이라고 해가지고요. 사실 휴렛 패커드의 어떤 경영진들이 다양한 인적 자원에 대한 뭐 명언 이런 것들을 남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기업이 더 많은 실적을 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일꾼을 고용하는 것보다 기존의 일꾼들로 하여금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조직 내의 어떤 동기부여를 통해 가지고요. 어떤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훨씬 기업 입장에서 이제 중요할 수 있다. 이걸 이제 강조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적 자원 관리의 역할이 성장하고 있는 이유가 사실은 이제 그 서비스 산업이라든가 하이테크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이제 업종들의 경우에는 이 기술 자체가 좀 이제 고도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고도의 기술을 보유한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채용이 되고 개발이 돼가지고 조직 내에 있어야 조직이 이제 굴러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인적 자원 관리 활동은 이렇게 이제 그 5개의 영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확보 활동, 개발 활동, 보상 활동, 유지 활동, 조정 활동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제 인원을 확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직의 일원으로서 우수한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인적 자원 관리 활동의 주요한 그런 이제 업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개발 활동은 이제 그 확보한 인력이 자기의 능력을 이제 발휘를 최대한 해주는 것이 조직 내에 조직의 목표에 부합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교육도 시키고 스킬도 개발하고 훈련도 시켜가지고 종업원들의 잠재력을 어떻게 개발해 나갈 거냐.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 안에서 뭐 경영진이라든가 뭐 이런 이제 임원진까지 이제 그 선발이 될 수가 있겠죠. 보상 활동은 이제 그 이 직원들이 이탈하지 않기 위해서 금전적인 혹은 비금전적인 적절한 이제 보상 활동을 해주는 이게 이제 인적 자원 관리인데 사실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요, 내가 절대적으로 보상을 받았다손 치더라도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여겨지게 되면 엄청난 이제 불만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보상 활동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보너스 1,000만 원 받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옆에 사람이 2천만 원 받았는데 나는 왜 1,000만 원밖에 안 주지? 여기에 대한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보상이 얼마나 구체화되어 있고 측정 가능하냐 상당히 중요하고요. 유지 활동도 이제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이탈하지 않고 그 회사 내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종업원들의 사기를 좀 높이 유지시키고 직원들의 목표와 회사의 목표를 좀 조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좀 이제 스스로 알아서 이제 기여할 수 있게 만들면 좀 좋겠죠. 이런 활동들이 인적 자원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조정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직 규모를 어떤 조직의 목표에 맞추기 위해서 조정하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용할 때 잘 채용도 해야 되지만 줄여야 될 때 잘 줄일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법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법에 접촉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조직을 늘렸다 줄일 수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절하는 것이 인적 자원 관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선 인적 자원을 이제 확보하는 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인적 자원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의 중장기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기업이 보니까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명 정도의 직원이 필요한데
실제 우리가 이제 사업이 확장이 되다 보면 뭐 5년 뒤, 10년 뒤에 어떤 인력들이 몇 명이 더 필요할 수가 있다. 이 인력 설계가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 전능퇴직자들이 늘어나게 되면 조직이 어떻게 감축이 되는데 신입을 어떤 식으로 뽑아야지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래 특정 시점에 어느 정도의 인적 자원이 필요할 것인지 그리고 그 시점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인적 자원 확보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충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모집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선발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해서 이제 적임자를 채용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인적 자원의 어떤 확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직무 관리와 인적 자원 계획이 선행돼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을 뽑을 거냐? 그리고 예를 들어 경력직을 뽑을 거냐, 아니면 신입사원을 뽑을 거냐, 훈련이 가능하냐 이런 것들이 좀 선행돼야 되겠죠. 그래서 필요한 인적 자원의 양과 질을 파악한 다음에 어느 정도의 지원자가 있을 것인가를 이제 예측한 후에 모집과 선발 과정이 이제 이루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인적 자원 계획은 이제 이런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이제 계획을 수립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이제 조직 직원들에 대한 인적 자원 명세서를 작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실제 뭐 어떤 그 조직 직원들이 어떤 그 뭐 나이, 이름, 학력, 그다음 뭐 자격증과 같은 능력, 훈련 특기,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과 관련된 이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기입해야 되고, 그 인력이 기술적으로 어떻게 최근의 지식을 잘 알고 있는지, 아니면 이제 충분한 훈련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 가능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업무 설명서와 업무 명세서가 나와 있어야 돼요. 이건 이제 직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이제 연구하는 건데, 그 업무가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능력과 어떤 그 기능치가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준비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어떤 업무 분석은요 실제 직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연구해가지고 좀 개량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인적 자원에 대한 미래 수요를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조직의 필요 사항을 예측해서 훈련을 사전 시작하고 필요할 경우에 이제 훈련된 사람들을 이제 바로 투입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현대자동차가 뭐 전기차를 이렇게 그 뭐 양산할 계획이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기술 인력이라든가 제조 인력이라든가 마케팅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인력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고 이 신입사원을 뽑을 건지 아니면 재배치할 건지 그리고 이제 훈련이 돼서 필요할 경우에 이제 바로 투입이 돼야 되겠죠. 이러한 어떤 인적 자원에 대한 이제 수요를 평가해야 되고 인적 자원의 이제 미래 공급도 평가를 해야 될 겁니다. 이건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제가 보여드렸지만 베이비붐 세대 분들이 은퇴를 하시게 되면서 여러분들의 기회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실제 우리나라의 50대, 60대가 기본적으로 인구 비율로 차지하고 있을 때 2024년 기준으로 1,6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력이 앞으로 이제 줄어들 거라는 거죠. 제 아이들 3명도 2005년생, 2010년생, 2014년생인데 셋 다 동일한 해에 태어난 애들이 40만 명대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제 20만 명대로 태어나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노동 공급에 대한 부분들은 줄기 때문에 이런 인력들을 우선 인력을 좀 사전에 확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전략적 계획을 이제 수립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노동력을 어떻게 채용하고 어떻게 선발하고 이제 훈련하고 개발하고 평가하고 보상할 거냐 여기에 대한 어떤 조정에 대한 제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선 이제 네 단계가 이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 귀착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업무 설명과 업무 명세를 한번 보죠. 그러니까 이제 교재에는 업무 설명서, 업무 명세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직무 기술서, 직무 명세서라는 이제 이름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업무 분석은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현재 영업사원이 수행하는 업무를 관찰해 보는 거고 그 수행하는 업무에 관해서 영업관리자가 토의를 하는 건데 업무 설명서 내지는 직무 기술서는요, 직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느냐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영업사원이다. 그러면 이런 이제 직무 기술서 내지는 업무 설명서가 나와 있을 수 있죠. 이 영업사원의 1차적인 목적은 회사 제품을 그 지휘구역에 있는 상점에 판매하는 거다. 그리고 이제 의무사항에는 이제 회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책임사항은 다음과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상점 운영자들에게 새로운 제품을 이제 소개하고요. 상점 운영자들이 주문량을 추정하는 것을 돕고 중요한 진열대 공간에 대해서 협상하고요. 상점 운영자들에게 판촉 활동에 대해서 설명하고 원하는 상점에 진열대를 설치해주고 유지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업무 설명 내지는 그 직무 기술서예요. 그러니까 업무에 관한 내용이죠. 직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 명세서 또는 이제 직무 명세서는 이걸 하기 위해서 직원이 어떠한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되냐 이거예요.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을 갖춘 사람의 특징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우대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2년간 판매 경험이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좀 긍정적인 자세가 있어야 영업하는 데 좀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어야 되고,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에 대학에서 2년 이상 이렇게 수학한 이런 경험이 있어야 된다. 이러한 어떤 자격이 있어야 채용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직무에 관한 내용으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기업은행에서 금융 일반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금융 영업을 하는 사람을 채용을 할 때 이런 식의 직무 수행 내용과 이제 필요한 기술을 이제 나열하고 있는데요. SS 기반 채용 직무 설명 자료를 보니까 이제 이런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자, 일단은 IBK 은행이 어떤 은행이냐가 나와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기업 및 개인 금융, 그리고 중소기업 사원 일체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하고 있고, 이 금융 영업의 핵심 책무는 고객을 창출하고 고객을 상담하고 고객에게 제안하고 협상하고요. 고객을 관리하고 거래 약정 심사, 금융 소비자 보호 이게 핵심 책무죠. 그래서 직무 수행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을 이제 창출하는 게 직무 수행 내용 중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업무 명세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채널을 통해 가지고 고객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이제 가망 고객을 선정을 해가지고 이제 상담을 준비하는 이게 이제 고객을 창출하는 방법일 거고요. 고객 상담하는 업무도 이제 직무 수행 내용이죠. 그래서 고객의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듣고 고객 니즈를 잘 파악을 해가지고 본인의 금융 지식과 자료에 근거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금융상품을 선택해가지고 알리고요. 가입할 수 있도록 좀 이제 조언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객을 관리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법률 및 내부 규정에 따라서 거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파악을 하고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러한 것들이 그 금융 영업에 있어서 필요한 직무 수행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지식,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제 이제 이런 걸 해야 되는 사람이 어떠한 지식이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하고 태도가 어때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금융 상품이라든가 판매 절차라든가 고객 상담 프로세스 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기술이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고객과 대화를 통해 가지고 말을 이끌어내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고객의 상황을 본인 스스로가 충분히 털어놓게 만드는 이런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그 금융 영업 쪽에 일하시는 분들 보면요, 은행 PB님들 있죠. 여자분들이 많으세요. 왜 그러냐면 그 지식적으로는 남녀가 뭐 이렇게 큰 차이가 없겠지만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정말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 PB들이 별로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꾸 이제 남자들의 성향 중에 하나가요. 논리적으로 부딪히려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예,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충분히 듣고 경청해주고 충분히 인정해준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논리를 그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게 전달하는 과정이 상담인데, 이걸 이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너는 틀렸고 내가 하는 말이 맞아. 왜? 내가 훨씬 더 똑똑하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런 자세로 이제 고객이랑 상담하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상당히 많이 깨집니다. 근데 남자 PB들이 좀 이런 성향들이 있어가지고, 사실 이제 은행 PB라든가 이런 분들 보면 좀 여자분들이 많은 그런 경향은 있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직무수행 태도는 일단 고객 중심 마인드가 필요하고, 당연히 컴플라이언스 기준을 준수해야 되고, 적극적 마케팅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소통하려는 자세,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업무를 어떤 식으로 이제
분석해야 될 거냐. 이거 분석해가지고 이제 업무 명세서 같은 것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업무를 분석하는 방법은 관찰법, 면접법, 질문지 방식, 체험 방식, 일지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각자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찰법은요, 일단 업무 분석자가 업무 수행자의 작업을 직접 관찰해가지고요, 업무 내용이 어떤 거고, 업무 수행은 어떻게 하고, 그리고 이제 작업 조건 어떻게 하는지, 이런 이제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간단해서 사용하기 쉽겠지만, 사실 이제 일이 복잡하거나 업무 수행 시간이 길다, 그러면은 좀 이제 관찰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정확한 자료 수집이 곤란할 수 있겠죠. 면접법은요, 그러니까 업무 분석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이제 면접을 해가지고 업무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업무를 좀 이제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업무 수행자가 아무래도 본인한테 좀 유리하게 대답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좀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단점이 좀 있죠. 이제 질문지 방식은요, 일단 업무 수행자에게 이제 개량화되어 있는 이제 질문지를 나눠주고 작성 기입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에게 한꺼번에 나눠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교적 단시간에 많은 정보를 넣을 수가 있어서 효율성이 높지만 업무 수행자에게 뭐 정확한 보상이 가지 않으면 이거 정확하게 답할까요? 사실은 좀 이제 성의 없게 답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점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험 방식은요, 업무 분석자가 기본적으로 이제 직접 업무를 수행해보고 이제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이제 자료 수집하는 방법인데 아무래도 이제 직접 해보는 거니까 좀 정확하고 상세하고 뭐 생생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업무를 분석하는 사람이 업무를 대하는 방법과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어떤 심리적 차이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것들을 좀 참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지법은 이제 업무 수행자에게 매일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일지를 기록하기 위해서 업무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이제 직무 특성이 있는데요. 이제 해크만과 올덤 같은 경우는 그 핵심 직무 특성을 이제 기술 다양성, 직무 정체성, 직무 중요성, 자율성, 피드백 이러한 어떤 이제 5가지의 직무 특성을 이제 개발한 다음에 이러한 것이 어떻게 작용을 해서 동기부여 효과를 산출할 건지 이제 잠재적 동기 지수를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 다양성, 직무 정체성, 직무 중요성은 이제 의미감, 본인의 어떤 일에 대한 의미감을 주고 이게 이제 작업 동기 향상이라든가 성과 향상이라든가 직무 만족 내지는 이제 이직 결근 감소 이렇게 이제 개인과 직무 성과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좀 봤고요. 자율성을 어느 정도 주냐에 따라서 이제 책임감을 가지게 할 수 있고 이게 이제 개인과 직무의 어떤 성과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피드백은 결과인식을 잘하게 만들어 가지고요. 이제 다행히 이제 개인 및 직무 성과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어떤 변수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좀 살펴보면요. 이 기술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요구되는 기술의 종류 수를 이제 의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다양한 기술, 지식, 특기 등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기술의 다양성이 어떤 높은 직무는 한 개인이 수행하는 직무의 폭이 이제 넓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이제 금융권의 어떤 금융 영업을 하는 PB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출 종사자들은요, 대출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대출이라는 업무는 잘 알지만 다른 업무를 잘 모릅니다. 외환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은 또 외환 관련된 일만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데 은행 PB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 고객의 어떤 니즈를 잘 발굴한 다음에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투자 상품이랑 연결될 수도 있지만 예금 상품이랑 연결될 수도 있고 연금 상품이랑 연결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카슈랑스와 같은 이제 보험 상품하고도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기본적으로 세금을 줄여야 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자산을 늘려야 되는 상황인 건지 아니면 은퇴 자산을 늘려야 되는지 아니면 대출이 앞두고 있어가지고 부채를 줄여야 되는 상황인 건지 상황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금융상품 판매에 대한 자격증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직무의 폭이 넓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과업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하고 있는 직무가 독립적으로 완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맡은 업무가 전체가 연결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아는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하는 일이 별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한다면 당연히 사기는 낮을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 생산 공정에서요, 바퀴를 부착하는 직무만 수행하는 종업원이 있다. 아무래도 그럼 공장장보다는 직무 정체성이 이제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과업 중요성은요, 내가 수행하는 직무가 다른 사람의 작업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펑크가 나버리면 뭐 다른 사람 내지는 전체 프로세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직무다. 그럼 스스로 좀 중요성을 느끼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성과도 향상이 될 수가 있고 직무 만족도 커질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환자를 다루는 간호사다. 이 간호사의 직무는 그냥 일상적인 청소를 하시는 분보다는 과업의 중요성이 좀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율성은요, 그 종업원이 직무에 있어서 그 자유, 독립성 내지는 이제 재량권을 주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감독 없이 업무를 계획하고 처리하는 종업원은요, 매일매일 지시를 받는 종업원에 비해서 좀 이제 자율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피드백은 이제 작업 수행 성과에 대한 정보의 이제 유무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직무 특성에 대한 변수가 심리 상태에 영향을 주고 이게 이제 개인과 직무의 어떤 성과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직무를 이제 설계하게 되는데요. 자, 업무 평가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다 보면 조직 구성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직무의 범위에 대해서도 좀 다양하게 이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다양한 직무 설계 개념을 이제 고려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직무를 설계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점이 벌어지냐면 약간 부서 이기주의처럼 돼요. 그래서 이제 직무를 순환하거나 뭐 확대하거나 충실화시키거나 다양한 어떤 활동들을 하지 않으면 그냥 고아하면서 자기 일만 하면서 엄청나게 이기적으로 행동할 수가 있거든요. 부서 간의 커뮤니케이션도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조직이 좀 큰 조직일수록 이런 직무 설계가 참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직무 순환입니다. 그래서 작업자로 하여금 좀 다양한 직무에 순환 근무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직원의 활동을 좀 다각화하고 작업자의 권태감을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2, 3개월에 한 번씩 다른 직무로 옮기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할당된 직무에 더 이상 흠의를 못하는 경우에 다른 직무로 이동시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그 이제 금융권에서 일을 할 때 제가 이제 그 교육 마케팅 팀장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교육 마케팅 팀장을 한 10개월 정도 하니까 저랑 좀 안 맞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좀 현장에서 좀 영업하거나 컨설팅 하는 업무를 하고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좀 그 큰 조직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대표님이랑 잘 얘기해가지고 현장 지점장으로 제가 나갔던 적이 있어요. 예. 너무 어린 나이 지점장 나가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긴 했는데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직무 순환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장점은 뭐냐? 이 사람에게 어떤 광범위한 경험, 지식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해 줄 수가 있겠죠. 전반적인 어떻게 보면 그 직무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 후에 뭐 임원도 될 수 있을 겁니다. 경영을 전체적으로 좀 맡을 수 있는 그래서 보다 큰 책임을 맡을 수 있는 준비 단계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러한 단점은 아무래도 훈련 비용이 급증하게 되고 그다음 이제 생산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제 장점과 단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직무 확대는요, 그 직무 분화 또는 이제 전문화와 대치되는 개념인데, 그 이제 현재 맡고 있는 직무에 유사한 작업을 이제 추가시켜 가지고 이제 다양한 일감을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조립 공정의 한 부분만을 맡고 있는 작업자에게 공정 전체를 담당하게 하는 이런 식이 되는데, 사실 이 직무 확대는요, 기본적으로 뭐 별 흥미 없는 작업이 이제 확장되는 개념이 될 수가 있어가지고 직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불만족을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대로 계획이 수립되지 못하면 이제 사고 유발 가능성도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직무 충실화는 이제 작업을 좀 이제 좀 높이는 거죠. 수준 자체를. 수직적인 팽창을 통해서 작업자의 어떤 그 책임 범위도 확대를 시키고, 그다음에 직무의 계획 수행 평가 이런 이제 부분에 재량권과 독립성을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직무 확대가 직무의 범위를 넓히는 거라면 직무 충실화는 이제 심도를 이제 키우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조직 구성원들에게 역량을 최대한 이제 발휘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해 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동기 유발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직 구성원의 경우에는 다만 그 직무 범위나 심도 증대보다는 직접적인 물리적 보상을 중시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기능 팀은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거는 이제 팀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공동의 책임을 지고 어떤 상호 보완적인 능력을 가진 이제 구성원들이 이제 공동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결과도 같이 책임을 지는 이런 집단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뭐 기업 경영의 어떤 전략적 의사결정 프로세스부터 어떤 현장의 생산이라든가 개선 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컨커런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 동시공학의 어떤 원리를 반영한 제품 개발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제품 디자인 엔지니어, 생산 기술 엔지니어, 마케팅 전문가, 구매 전문가, 뭐 재무 전문가, 협력업체 기술진 다 참여해가지고요. 제품 개발과 이제 생산에 관한 이제 모든 정보를 오픈해 놓고 실제 이제 성과를 좀 내는 거죠. 이러한 어떤 다기능 팀 같은 경우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다양한 이슈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산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다양한 업종에서 좀 이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의견과 정보를 내는 거니까 실제 전체적인 정보의 부가가치가 이제 커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팀이 도출한 이제 대안의 타당성을 인식하는 건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팀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나 자체도 조금 더 열심히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책임감도 커지겠죠. 그리고 이제 다양한 문제 해결 방식을 직결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다른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나 자신의 어떤 생각도 충분히 키울 수가 있겠죠.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다기능 팀의 효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금융이라고 하더라도요, 이제 다양한 어떤 업체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들어와가지고 기술, 컨설팅, 뭐 상품, 뭐 다양하게 모여가지고 정말 이제 적절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가는 서비스가 이 다기능 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시간 마무리하면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학생들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현재 뭐 다들 회사를 다니고 계시겠지만은 일단은 졸업을 한 다음에 내가 만약에 다른 뭐 조직으로 이직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졸업한 후에 가지고 싶은 일자리가 있다면 일단 최소한 두 개를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채용 공고를 확인한 다음에 각 광고에서 구체화되어 있는 자격증 목록을 한번 작성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